역사상 가장 유명한 폭군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연산군을 꼽을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연산군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죠. 어느 날 연산군 앞에 피 묻은 손수건 하나가 놓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수의 폭풍이 휘몰아치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바로 그 강렬한 장면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 장면이 사실은 아예 없었던 일이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던질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이 알던 모든 걸 한번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스토리는 이거예요.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패비 윤 씨의 피가 묻은 옷을 딱 보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 슬픔과 분노가 곧장 끔찍한 피바람, 대학살로 이어졌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피해 복수 신화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신화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첫 번째 증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1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산군이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안 시점하고 그 복수를 시작한 시점 사이에 무려 1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자,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1495년에 이미 공식 기록을 보다가 생모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어머니의 지위를 되돌리려고 시도했다가 신하들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대숙청 갑자사화는 언제 일어나냐? 1504년입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후죠. 이건 절대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이 아니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공식 역사 기록인 조선 왕조실록 어디에도 그 피 묻은 손수건 얘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 후대에 만들어진 야사, 그러니까 공식 기록이 아닌 이야기책에서 꾸며낸 겁니다. 한마디로 허구라는 거죠. 그럼 어머니에 대한 갑작스런 슬픔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 차갑고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인 권력 싸움이었던 겁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판은 기본적으로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하나는 왕권, 즉 왕의 힘이죠.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다른 하나는 신권, 신하들의 힘입니다. 신하들이 왕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때로는 견제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연산군 시대는 이 둘의 갈등이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왕을 압박할 때 쓰던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제이론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가뭄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것은 임금님이 정치를 잘못해서 하늘이 노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였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아주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달랐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 가뭄은 그냥 가뭄일 뿐이다 하면서 이 제이론을 아예 무시해버려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나는 너희 신하들의 잔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던 거죠. 이제 거대한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능상지풍이라는 아주 무서운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아래 것들이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조라는 뜻인데요. 이걸로 모든 걸 엮어버리는 거예요. 신하가 그냥 지나가다 기침 한번 한 것도 네가 감히 왕 앞에서 라면서 능상죄로 몰아서 죽일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습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죠. 갑자사화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능상을 명분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핑계 삼아 자신에게 거슬리는 신하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려 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숙청이었던 겁니다. 그 시작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첫 타겟은 자기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었던 두 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연산군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도 않아요. 그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이복 형제들에게 직접 어머니들을 때려 죽이게 만듭니다. 이 숙청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지를 처음부터 보여준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갑자사화의 희생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미 죽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한명회 같은 사람은 이미 무덤에 있는데 그걸 굳이 파내서 시신의 목을 베고 저작거리에 내걸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워서 한 행동일까요? 아니죠. 이건 공포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정치적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다시 참하는 걸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조상에 대한 효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던 조선 사회에서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연산군은 바로 이 금기를 깨트림으로써 왕에게 거역하면 죽어서도 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모두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반대파를 잔인하게 제거하고 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연산군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죠.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예상대로 국가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주는 물건인데요. 신원패라고 불리는 명찰입니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모든 관리들이 이걸 목에 걸고 다니게 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입뻥 끝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죽는다는 거죠. 완벽한 공포정치, 완벽한 언론 통제였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나라 돈은 전부 왕의 유흥비로 들어갔어요. 궁궐에는 흥청이라고 불리는 기생 수백 명이 들어와서 매일같이 파티를 벌였죠. 사치스러운 연애와 사냥의 돈을 쏟아붓다 보니 나라 국가는 당연히 텅 비었고 국정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쯤 되면 폭군이 망하는 공식이 보이죠? 그럴듯한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공포정치로 입을 막고 그러고 나서 무한정 사치를 부리다가 나라 재정을 거덜내고 결국엔 얼마 남지 않은 신하들 손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506년에 일어난 중종반정, 연산군을 몰아낸 쿠데타의 전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연산군의 이 끝없는 방탕함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를 남겼다는 겁니다. 바로 흥청망청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흥청이 바로 연산군이 데리고 놀던 그 기생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흥청 때문에 망했다는 뜻에서 돈이나 시간을 물 쓰듯 쓴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거죠.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 아닌가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피해 칼춤을 춘 미치광이. 이 신화는 이해하기 쉽고 아주 극적이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어땠나요?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위해 어머니의 비극마저 철저히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냉혈한 폭군.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소름 끼치게 무섭다고 생각하시나요?